엄마, 부담돼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혼자 사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가족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걸. 그날, 나는 스스로를 가족 명단에서 지웠습니다. 누가 빼준 것도, 강제로 쫓겨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운 겁니다. 그들의 말 앞에서 내 존재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사는 78, 이름은 박정희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 박정희냐고 묻는 이들이 있지만 저는 그저 평범한 노인입니다. 오래전에는 교사로 일했고 지금은 작은 반지하 방에서 혼자 지냅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 와요. 냄새나고 민망하니까. 그 말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에 들린 반찬 봉투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안경 너머 세상은 흐릿해졌습니다. 문은 천천히 닫혔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가까운 거리에 살면 마음도 가까워질 줄 알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처음 반찬을 가져갔을 때는 바쁘다며 문도 열지 않았고 두 번째는 몸이 안 좋다며 못 받겠다고 했으며 세 번째는 아예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날. 문은 열렸지만 그 문에서 나온 말은 그 어떤 침묵보다 차가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부담이에요. 왜 이 근처로 이사까지 오신 건데요? 그 말에 제 가슴 한가운데가 파이고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저 손주 웃음소리 한 번 더 들으려고 가끔 된장찌개 하나 끓여주고 싶어서 내가 더 늙기 전에 아이 얼굴을 조금이라도 오래 보려고 그런 마음이 왜곡되고 무시되고 불편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은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얼음장 같았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반지하 원룸입니다. 창문은 하나, 가로등 불빛 하나 간신히 들어오는 공간. 욕실은 작고 주방은 미지근한 물조차 천천히 나옵니다.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서는 반찬통 하나가 새고 있었고 달걀 하나는 충격에 깨졌는지 국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작은 물기가 볼을 타고 내려가도록 그냥 두었습니다. 문득 떠오른 건 아들이 초등학생이던 시절의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엄마, 김치찌개 진짜 잘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날의 피곤이 사라졌고 기름때 낀 손도 허리의 통증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반찬을 싸고 비 오는 날이면 도시락통이 젖지 않게 비닐로 덮고 장마철이면 식중독 날까봐 계란말이를 시켜서 담고 그렇게 30년을 살아왔는데 지금 난 냄새나는 반찬 싸오는 불청객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 집 근처 카페에 들렀다가 우연히 들은 말입니다. 진짜 요즘 어르신들 왜 이렇게 선 넘는지 몰라. 그러니까 반찬은 왜 자꾸 싸오고 그래? 우리 집도 냄새 빠지느라 고생했잖아. 어머, 그 얘기 들었어. 국물 샜다면서. 진짜 짜증이죠. 그 말들 사이 웃음소리가 터졌고 마치 내가 곁에 있다는 걸 모른다는 듯 혹은 알아도 상관없다는 듯 비웃음의 놀이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들고 있던 종이컵의 커피가 손등을 적셨고 나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귀에서 열이 났고 눈이 시리도록 부끄러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계단을 내려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게 너희한테 나는 사람이었구나. 불편하고 냄새나고 구식이고 그렇게 불쾌한 존재였구나. 12월 초 바람이 날카롭게 뺨을 후려치던 날 주민센터에서 독거노인 대상 난방용품을 나눠준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그 줄에 섰습니다. 손은 차갑고 무릎은 시렸지만 그래도 전기담요 하나라도 받으면 밤에 덜 떨 것 같았습니다. 순번표를 봤는데 직원이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죠? 예, 혼자입니다. 자녀분은요? 근처에 삽니다. 바빠서 자주 연락은 못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들려온 수군거림. 어머, 저분 그 아들 멀쩡하잖아. 그러게. 자식 있는 사람이 왜 이런데 줄을 서고 그래? 그 순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줄 서면 체면이 떨어진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겠지만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체면이 아니라 겨울밤을 덜덜 떨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전기 담요 한 장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릎 관절은 쑤셨고 손은 바람에 얼얼했지만 가장 아팠던 건 심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앉아 가만히 불 꺼진 거리의 가로등을 보았습니다. 창문은 결로로 흐릿해졌고 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오래전 주름 없는 내 얼굴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무명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사셨으면 그냥 혼자 사세요. 그 말은 자식에게서 들은 게 아니라 마치 이 사회 전체가 내게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들 수 없어 책장 한 구석에 쌓인 달력 뒷장을 꺼내 노트 대신 글을 적었습니다. 사람이 기대도 되는 존재였으면 좋겠다.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짐이 되지 않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사람이 되고 싶었다. 젊은 시절 저는 교사였습니다. 국어를 가르쳤고 교실 한편에서 아이들이 시를 따라 적을 때 저는 그들의 문장에서 꿈을 봤습니다. 하얀 문필로 칠판을 가득 채우고 국어책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소리 내 읽던 그 시절. 그 시간 속에 저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25,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는 건축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손은 항상 거칠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많지 않았지만 사랑은 넘쳤습니다. 첫 아들들을 품에 안았던 날 세상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눈을 꼭 감고 울던 작은 존재, 그 아이가 자라 엄마, 학교 다녀왔어요라고 부르던 그 순간순간들이 제겐 전부였습니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엔 급식 지도, 오후엔 수업, 퇴근 후엔 장을 보고 저녁을 차리고 밤에는 다음 날 수업 준비로 새벽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들의 도시락은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김밥을 싸며 이걸로 오늘도 건강하게 버텨야 해라고 중얼거리며 손에 물집이 잡혀도 다음 날 또 말없이 새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11살 되던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장 사고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작은 손으로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너는 무조건 대학까지 보내줄게. 엄마가 다 감당할게. 그 이후로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정규직 교사였지만 방학마다 보충 수업을 자처했고 야간 자율학습 지도까지 도맡았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아이들까지 챙기며 퇴근은 밤 10시. 혼자서도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들들의 학원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멋진 아파트도 얻었고 예쁜 손주도 낳았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참 다행이라고, 자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엄마는 옛날 사람이야. 요즘은 그렇게 안 해, 엄마. 엄마도 이제 좀 조심하세요. 너무 구식이에요. 처음엔 그 말이 그렇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다 그런 취급을 받는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냄새나요. 무담이에요. 오지 마세요. 로 바뀌었을 땐 그 말이 한 번의 말실수가 아니라 거리두기의 시작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에게 좋은 엄마였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 앞에서 저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아들의 집에서 명절상을 차릴 때 저도 모르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전 부치셨지라고 말했습니다. 아들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주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용히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 엄마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의 엄마 얘기 너무 많아요. 좀 벗어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탁 막혔습니다. 내가 얘기한 건 그저 사랑받던 시절을 그리워한 거였을 뿐인데 아들들은 그 이야기를 짐처럼 느꼈던 거겠지요. 그날 이후 저는 아들 집에서 제 과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도 조심하고 발걸음도 조심했습니다. 심지어 웃음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말들이었습니다. 엄마, 손주 어린이집 데려다 주는 거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엄마, 우리끼리도 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엄마,
너무 자주 오지 마세요. 피곤해요. 제가 낀 곳은 없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시간에도. 엄마, 진짜. 제발 좀요. 이젠 그만 좀 하세요. 그날은 손주 유치원 발표회 날이었습니다. 박정희는 따로 초대를 받진 않았지만 유치원에 붙어 있는 작은 포스터에서 날짜를 확인하고 몰래 찾아갔습니다. 멀찍이서라도 손주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코트를 꺼내 입고 털모자를 눌러쓴 채 유치원 운동장 맨 뒤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무대 위에 선 손주가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하려던 그때 아들들이 박정희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말끝에 담긴 당혹과 불쾌감은 뚜렷했습니다. 박정희는 당황하며 손에 쥔 장갑을 꼭 쥐었습니다. 그냥 잠깐 손주 보려고 다음엔 초대 안 해도 되니까. 오늘만 아들은 다급하게 말했다. 아니, 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장모님도 오시고 직장 상사도 오시고 좀 그래요. 박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좀 그래요? 엄마가 오신 거 집사람도 아직 모르고 저희끼리 조용히 하려던 거라서요. 엄마가 이런 식으로 오시면 저희 곤란해요. 말끝이 길어질수록 시선이 박정희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어머님들이 흘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누군가는 박정희를 가리키며 어머, 아까 그분이시구나라고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손주가 연주를 시작했고 박정희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발을 옮길 때마다 무릎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들들은 엄마, 다음부턴 꼭 연락 주세요. 갑작스러운 방문은 진짜 안 좋아요.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날 밤 박정희는 방 안에서 묵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첫 걸음마를 뗐던 사진, 학예회 때 종이꽃을 달고 서 있던 모습, 고등학교 졸업식 날 한복 입고 찍은 사진 그 하나하나가 박정희의 삶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내가 부끄러운 존재가 된 걸까? 박정희는 곰곰이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은 늘 단정했고 정직했고 남의 시선을 의식한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조심스레 다가가도 부끄러운 존재 취급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의 집 앞에서 박정희는 계단에 놓인 택배 상자를 정리해주다 우연히 사돈을 만났습니다. 어머,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박정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박정희를 쓱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근처 사신다고 들었어요. 자식한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저도 일부러 멀리 살아요. 그래야 자식도 편하고 나도 외롭지 않아요. 그 말은 뼈가 있었고 박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문드러졌습니다. 자식이 편하려면 나는 외로워야 한다는 말인가.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앞으로 우리 가족 행사엔 미리 말하지 않으면 오시지 마세요. 솔직히 엄마 있는 자리에 집사람도도 불편해하고 다르는 사람들이 보기도 뭐하고요. 불편해. 박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말 안 해서 그렇지 엄마가 요즘 자꾸 우리 가까이 오시니까 다들 조금씩 눈치 보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그냥 손주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거야. 엄마, 그런 감정이 지금 저희한테는 부담이에요. 그냥 엄마, 인생 따로 사세요. 엄마도 독립적으로 살아야죠. 엄마, 인생 따로 사세요. 그 말은 칼처럼 박정희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박정희는 아들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박정희는 더는 아들의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손주와 마주쳤습니다. 작은 손에 요구르트를 들고 있던 아이는 반가운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 그 말에 박정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최고네. 어휴, 할미가 뭐라도 사줄까? 마트에서 초콜릿 하나를 집어 계산하려던 그 순간 며느리 서연이 다급하게 나타나 손주의 손을 낚아채듯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은 냉랭했습니다. 그냥 손주가 보여서 초콜릿 하나. 어머니,
이런 데서 애 만나서 사주는 거 진짜 민망해요. 저희 요즘 식단도 신경 쓰고 있고요. 그 말에 박정희는 손에 쥔 초콜릿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서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좀 거리 두고 살면 안 될까요? 엄마는 엄마 인생이 있잖아요. 손주는 저희가 책임질 테니까요. 그 말은 마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박정희는 멍하니 선 채 장바구니를 조용히 다시 들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아이를 끌고 가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만 좀 민망하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 이튿날 박정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친구, 영애에게. 나, 이제 진짜 혼자 살아야 하나 봐. 영애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처럼 가족을 위해 다 바친 사람도 이렇게 되는데, 우린 뭐가 남는 거니?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사람 대접이 받고 싶은 것뿐인데, 냄새 난다고 무시당하고 오지 말라고 하면 내가 뭘 위해 살아온 건지 모르겠어. 박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후 아들의 결정적 배신. 박정희가 매주 다니던 복지관에서 작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 인터뷰라는 명목이었지만 박정희는 그날을 기다리며 옷도 다려놓고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 한 문장은 지역 소식지에 게재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일하는 게 두려웠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그날 오후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혹시 인터뷰 하셨어요? 어떻게 알았어? 복지관에서 하자고 해서. 왜? 잠시 정적이 흐르고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엄마가 시장에서 일하고 복지관에 나오고 그런 거 보면 진짜 창피하잖아요. 창피. 박정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도 체면이 있잖아요. 이제 좀 조용히 지내시면 안 될까요? 굳이 이름도 밝히고 그렇게까지. 그 말에 박정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창피하지 않아. 내 삶이니까.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인생이야 뭐. 엄마가 선택한 거니까요. 다만 우리 인생에 너무 개입하진 마세요. 그날 밤 박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이 창피한 인생이었나? 그 아이를 키운 시간은 뭐였지?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정희는 더는 아들의 집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고 손주 유치원 행사도 일부러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아들들은 그렇게 원했던 거리두기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도서관 일자리는 점점 더 손에 익었고 복지관 글쓰기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복지관에서 박정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어르신들 대상으로 강연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우리 삶, 이름을 찾는 시간이라는 주제로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요. 그러자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 말해야 해요. 누구보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버텨낸 분이니까요. 첫 강연날 작은 무대 위 의자에 앉은 박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희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냄새나는 반찬 싸들고 다니는 사람이라 했고 어떤 분들은 민망한 엄마, 불청객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기서 제 이름을 다시 말하고 싶었습니다. 관객들 대부분은 자신처럼 나이 든 이들이었습니다. 눈을 맞추며 박정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기대는 약함이 아니라 용기이고 존중은 은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존중받지 못하면 그건 가족이 아니란 거요. 청중석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한 어르신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정희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행복하세요? 박정희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지금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아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서관 한켠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던 박정희에게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족분이 찾아오셨어요. 고개를 돌리자 며칠 전만 해도 냉정했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손주도 함께였습니다. 아들들은 수줍게 말했습니다. 엄마 복지관 인터뷰 영상 봤어요.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랐어요. 박정희는 아무 말 없이 책을 닫았습니다. 아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제 생각만 했어요. 엄마가 창피해서가 아니라 엄마처럼 살 자신이 없어서 외면한 거예요. 며느리 서연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은 잘못을 했어요. 그 말에 박정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창피한 건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이었겠구나. 손주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거 진짜 멋져요. 그 말에 박정희는 처음으로 울지 않고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할미가 힘이 나네. 그날 이후 박정희는 여전히 도서관에서 일하고 가끔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찾아와 책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손글씨로 한 문장을 씁니다. 나는 오늘도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이 말이 복지관 벽에 걸리자 누군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박정희 할머니처럼 살고 싶다. 박정희는 이제 한 사람의 이름으로 세상에 다시 서 있습니다.